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히는 특별 연설을 조금 전 가졌는데요. 일자리와 부동산 등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밝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대출 금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특별 연설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경제 관련 발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 심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이 됐다. 그리고 4% 이상의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반적인 경제 관련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로 꼭 1년 남았습니다. 그 1년을 이제 남겨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특별 연설을 하고 또 기자들과 직접 일문일답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밝혔는데요. 오늘 특별 연설문부터 보면 연설문 중에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중에 가장 많은 키워드가 역시 경제였습니다. 네. 경제가 43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코로나 26번, 26번, 그다음에 위기가 25번. 사실 위기나 코로나도 경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대통령의 이 정책 무게 중심의 상당 부분이 경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제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취임 3주년 연설 때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그때 눈앞이 하나도 안 보여 정말 암담했는데 1년 만에 우리는 11년 만에 4% 성장을 높은 성장을 달성했고 또 코로나 이전의 거시경제 지표를 모두 달성했다. 특히 우리 그 1인당 GDP가 사상 처음으로 G7 수준에 올라갔다. 또 전체 GDP도 세계 10위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대목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경제 성장 기반이 확고히 다지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을 표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부터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주요 기조로 내세웠었는데 이걸 좀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남은 1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년 전 3주년 대통령 특별 연설 당시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빠졌더랬어요. 물론 그 당시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방역이 워낙 엄중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서는 여야 간에 또는 경제학자들 간에서도 찬반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퇴임 1년을 앞두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 특별 연설에서 다시 소득주도 성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용 안전망도 구축을 했고 또 사회 안전망도 구축을 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팬데믹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안전망을 통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회 안전망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져서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가 좀 흔들렸고 오히려 지금 격차가 더 커졌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코로나 때 그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소외받은 계층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여성 계층, 청년 계층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5년 차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 무게를 다루기로 했다. 이것을 표명을 했는데요. 뭐 동시에 거시경제 성장을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이 두 축을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것을 강력히 표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 부동산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게 부동산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보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첫 질문이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회고를 좀 해달라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주 스스럼 없이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아쉽다. 네네.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자가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느끼고 지난번 재보선 때도 엄중하게 죽비를 맞았다, 심판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방향, 또 부동산의 부패 방지, 이를테면 LH공사의 사전 정보 유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하게 정책 기조를 조금 더 허투름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 그러나 다만 이 선거 과정에서, 보궐선거를 얘기합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선의의 국민들에게, 이를테면 실수요자라든지 또는 집이 없다든지 임대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대출 규제를 하고 또 거래 규제를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는 것.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뼈저리게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특히 민주당 당과의 협의도 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부동산 규제 과정에서 의외로 뜻하지 않게 피해받은 계층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이를테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든지 DTI 뭐 이런 제도도 대폭 완화할 그런 어떤 방침을 보였고요. 아무튼 투기 억제와 부동산 복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예,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관련해서 특히 경제 부분 집중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면 관련이 아예 없진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가정들 부담도 심해지고 있고 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던데 많이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금융권에서 주담대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사실 주담대는 가장 안전한 대출이기도 하죠. 주택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장 빌려주기 쉽고 리스크가 적은 대출입니다. 그런데 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슬그머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시나브르 0.9%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요. 보통 주담대 금리가 2에서 3% 정도니까 여기서 0.9% 정도 올라갔다면 사실 증가율로 보면 무려 25%에서 30%나 껑충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가뜩이나 지금 서민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도 잘 빌려주지 않으면서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 금리를 올리니까 상당히 타격이 커요. 특히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주담대 대출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대출 잔고가 1,000조가 넘고 네. 이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약 1,600조 되는데요. 저기서 금리 1%만 올리면 160조의 부담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를 올리냐?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현재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시중의 금융채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재정 적자에 빠지고 그 적자에 빠진 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을 찍어내다 보니까 시중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결국 추경에 대한 대가로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틈타서 자 대출을 잘 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갑이 된 은행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받은 일반 고객들에게 금리 횡포를 부리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수신금리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네. 수신금리는 그대로 묶어놓고 더 내리고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지난해 1년 동안에 은행의 수지가 사상 최대로 지금 은행만 돈을 잘 버는 네. 지금 이런 대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대통령께서 지적했다시피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을 죄는 것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주담대 금리의 급격한 상승도 좀 금융위원회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을
죄다 보니까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 또 전 세계가 통화를 푼 데 따른 인플레 우려가 조금씩 좀 다가오기 때문에요. 각국마다 금리 인상의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미국이나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쓰는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소비자들도 앞으로 금리 인상 시대가 올 것을 감안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은행들도 그 인상 속도를 조금 조절하고 그 고통을 은행과 가게가 같이 좀 감당을 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정부가 개인별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미 분양받은 예비 입주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어떤 DSR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런 제도를 새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쉽사리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그 정책이 미칠 금융시장이나 소비자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나와야 예측 가능하고 또 실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DSR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7월 달부터는 전체 그 대출금으로서 나중에 상환해야 될 상환금과 상환이자가 자기 소득에서 4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것도 차주별로 집중해서 계산을 한다. 정책은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7월 달 당장 시행이 되면 시행을 할 때 개별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미 부동산을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7월 달부터 DSR을 한다 그러면 자, 중도금을 대출받은 것을 마지막 잔금으로 전환할 때 그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예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이 차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명확한 지침을 아직 내놓고 있지를 않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DTI라는 임금을 소득 이 DSR 바로 전 제도를 만들 때도 이런 현상이 있어 상당히 혼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에 좀 아주 큰 대목, 특히 이 기존 분양자들 중도금 이것을 잔금으로 할 때 DSR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적용하면 미리 발표해 준 그에 따라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명확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아예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모든 잔금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근거불명의 소문도 나오거든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부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문서로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그냥 기자들이 물어보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그 고위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현재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그래도 이미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에 들어간 경우에 그것을 잔금으로 대출한다면 그것은 명목만 바뀌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까지 DSR을 규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특히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 아파트, 분양 아파트 중에 아직까지 분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가 한두 달 전에 나가거든요. 그걸 보고 이미 자금 계획을 세우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 DSR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구두 약속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게 DTI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더 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의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식 시장의 공매도가 제기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당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일주일 동안 봤을 때는 코스피는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매도 재개 영향이 이렇게 제한적인 원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활을 했고 이제 8일째가 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이런 여론도 적지 않았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코스피 상승했고요. 지금 지난주에도 상승했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살짝 떨어졌지만 저것을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공매도를 해 들어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삼성카드라든지 이런 회사에 많은 회사들이 공매도를 해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네. 정작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그 선행에 우리 가정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공매도 한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래서 공매도 해도 공매도가 시장에 타격을 못 줬다. 이런 게 하나의 숫자로 입증이 된대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매도 자체는 하나의 투자 기법이고 공매도 그 자체가 주가를 올리는 요인도 아니고 하락하는 요인도 아닙니다. 다만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가가 시장 실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거나 또는 그 기업에서 거짓말 정보를 많이 포장을 해서 주가를 뻥튀기 해놓은 회사, 그 회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예. 결국 이것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가나 실적이 부풀려졌느냐 아니냐만 잘 판단한다면 공매도로 인한 충격은 전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공매도가 부활이 되면 외국인들이 투자 기법이 하나 더 늘었다고 아직은 효과가 가시화되진 않습니다만 외국인 한국 투자 자금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요인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주가의 폭락 요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괜한 걱정이고 기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공매도 영향이 적다고 해도 좀 관망세로 돌아선 건지 향후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식 전망은 여러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공매도 하나와만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요. 적어도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어느 도단이 아닐까 싶고요. 네. 결국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실적, 한국 경제의 실적이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요. 또 앵커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제 효과가 생기면 그것도 경제가 좋아지겠지만 그게 급격하게 빨리 좋아졌을 경우에 이를테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인플레 상황. 그렇다면 결국은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거든요. 네. 이런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동시에 그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들 김대호 박사와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